네, 안녕하세요. 제65회 과학기술 여성 리더스 포럼 사회를 맡은 김희입니다. 저는 포스코의 탄소 중립 담당 상무로서 리더스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그래도 좀 상쾌한 느낌으로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달도 마지막 포럼인데요. 그때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일하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국정개론 101을 주제로 연사 패널분들의 과학기술인으로서 국정에 참여하신 활동을 경험으로 저희 과학기술인들의 국정 운영과 또 과학기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역할을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맞이하실 텐데요. 그래도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아직 끼고 있어야 되니까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해주실 박수경 카이스트 교수님이시고 전 대통령실 과학기술 보좌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작년에 제가 과학기술 보좌관일 때 제가 모셨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귀빈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나도선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해숙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지영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김명자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 끝까지 함께 하셔서 고견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귀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단상 위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명수 여성과청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명수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비교적 쌀쌀한 아침에 또 이렇게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65회 과학기술 여성 리더스 포럼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히 저희 여성과청의 큰 힘이 돼주신 이우리 회장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격렬히 환영하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네 분의 명예회장님들도 모셨습니다. 다들 가셔서 반가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뭘까를 살펴보니까 여가부 폐지가 구체화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뭐 부에서 본부로 격화됐다는 거는 그렇게 반길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더불어 장관급에서 소위 그 부서장이 장관급에서 본부장은 차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한이 좀 줄어든 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을 이제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인구, 가족, 양성, 평등 본부 체계라고 하는데 또 주목할 만한 거는 양성 평등을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한다. 이런 또 보도도 있어서 아마도 지켜보면서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 조직 개편이 우리 사회 양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결정에 우리 여성들의 참여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고민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유리천장 지수 OECD 최하위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국정 결정 과정, 저희 고위 공무원에게도 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은 우리가 모여서 정부와 일하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국정개론 101을 수강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왔죠. 네.
오늘 카이스트 박수경 교수님의 주제 강연에 기대가 큽니다. 또한 패널로 참여하시는 김필남 교수님, 윤희식 실장님, 이지혜 연구원님, 그다음에 패널 토론을 주도해 주실 김은선 본부장님 오늘 참여해 감사드리고 또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연과 패널 토론을 통해서 저희 여성 과학기술 리더도 국정운영 및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서로 좋은 네트워킹 기회를 가지시고 또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쌀쌀한 10월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도 아울러 바랍니다. 네.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박수경 카이스트 교수이자 전 대통령실 과학기술 보좌관님을 앞으로 모시고 정부와 일하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국정개론 102를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경 교수님은 현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이면서 카이스트 대외전략보좌역, 그리고 대한기계학회 바이오공학 부문 이사, 그리고 대한역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와 대통령실 과학기술 보좌관을 활약하셨습니다. 박수경 연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경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성 리더스 포럼 수강생이었는데 이렇게 연자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동시에 되게 부담도 많이 됩니다. 처음에 그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그래도 이 자리를 수락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거는 빚을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성 과학자로 어떻게 보면 커리어에 이제 길을 걸어왔는데 길이 있어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커리어 과정 중에서 뭐 여러 위원회라던가 여성 리더스 포럼이나 여성 과총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원래 여기가 길이 아니었다. 원래 20, 30년 전에는 험지였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이혜숙 선생님, 나도성 회장님, 김병자 회장님, 김정 회장님 같은 저희의 선배들께서 길을 내셔서 그분들이 일단 생존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성과를 내셨고 제 기억이 납니다. 한 20, 30년 전에 처음 이혜숙 선생님 뵀을 때도 항상 여성이 더 많이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어떤 위원회든 계속 말씀하셨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교편을 잡는 것도 그 영향이 있을 것이고 가장 최근으로는 과학기술 보좌관을 할 때도 왜냐하면 제 전임자들이 다 또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내가 온전히 나의 그걸로만 왔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보좌관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 제가 우리 선배님들께 갚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렇다면 또 저의 동료들 또 저의 길을 들어오실 후배님들한테는 뭔가 필요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에 왔지만 필요한 일 이분이 아시면 앞으로 일하실 때 아시면 좋겠다 하는 걸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띄엄띄엄 알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정부의 여러 위원회 아까 우리 김희 상무님 제가 모셨죠. 뭘 저를 모셔요. 뭐 위원회 했던 거 아니면은 가끔 무슨 뭐 정부에서 무슨 전략 계획 세운다고 해서 뭐 안건 만드실 때 아마 전문가로 조언해 주신 거 이런 것들이 가서 이제 보니까 이거 다 구슬이 하나로 다 끼워져 있구나라는 걸 이제 가서 알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뭐 예를 들면 정부 조직, 뭐 대통령 비서실의 일, 그다음에 과학기술 오늘 임혜숙 장관님 오시는 줄 알고 제가 조금 걱정했어요.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종합 세트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정말 그냥 과목 개론 듣듯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거를 아우르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국정이라고 딱 쓰니까 또 너무 거창해요. 그래가지고 국정 개론 중에 101이면 아주 기초라서 그냥 아주 기초 중에 센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먼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직이 하는 일이 뭐고 하는 일이 정책인데요. 정책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 그리고 결국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알게 모르게 민간이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인으로서 기여를 이미 많이 하셨고요. 할 수 있는 채널이 쫙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좌관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보좌관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있고, 보좌관이 됐으니 이러이런 거를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는 일부가 이것은 장관이 해야 될 일인데, 또는 이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면서 보좌관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을 때 이해를 가장 쉽게 하셨던 예가 회사의 예를 들었더니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계열사가 많은 대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SK라고, 제 포스코를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SK라고 하면은 텔레콤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약간 분야별로 있죠.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합니다. 계열사 사장이 하지만 그 결국은 이 모든 계열사가 그룹의 어떤 비전과 그룹의 철학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그룹의 그룹의 대표가 있고 계열사 사장이 있는 것처럼 국가도 국가라는 전체 통치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지만 결국은 재정에 관련된 전문가는 기획재정부라는 부처에서,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렇게 부처별로 소위 계열사를 맡기듯이 부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수장이 장관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회사에서는 사장이 있으면 이제 부사장이 있고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전무 있고 상무 있고 해서 요 상무 이상부터를 이제 임원이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여기랑 매칭을 해보면은 장관 밑에는 차관이 있고, 물론 이제 정부 소속된 청이 있으면 청장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실국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칭을 해보면 국장부터, 정부 조직에서 국장부터는, 그러니까 회사로 치시면 임원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장부터는 또 인사검증도 조금 더 까다롭고요. 정부에서 그 국가에 있는 그 국장급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하는데 고위공무원단은 정원은 또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장관 밑에 차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처가 하는 일은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가끔 정부 공무원들은 이거 해결해 달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쪽 소관인데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불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거를 해라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으면 뭐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도 있고 연구개발도 있고 인력 양성도 있고 뭐 정보통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일들을 부처 안에서 부서를 쪼개서 만들듯이 그럼 요 일을 하는 것은 요런 차관실, 이 일을 하는 것은 저런 차관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면요, 기획을 하는 차관실이 있고요. 기재부에 재정을 맡은 차관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면 보건을 하는 차관실이 있고 복지를 하는 차관실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면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해라 라는 차관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차관실의 이름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하고 인력양성하고 뭐 이런 것을 해라 하고 임무를 부여받은 곳이 1차관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런 걸 하는 것이 2차관실, 이렇게 해서 정부 조직의 차관실은 법에 쓰여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대통령실로 돌아가면, 그럼 이제 그룹에 그 회장이 있고 계열사 사장이 있으면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룹의 총괄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있잖아요.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 미전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회장 비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회장 비서실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실, 예전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되는 것이죠. 그 미전실 같은 경우의 조직을 보면은 미전실 무슨 전략 1팀, 전략 2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엔 전략 1팀은 삼성전자 담당, 전략 2팀은 뭐 다른 어디 조직 담당, 이렇게 담당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대통령 비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도 우선 비서실장 하에 여러 수석 보좌관이 있는데요. 수석이란 말씀 많이, 뭐 경제수석, 이렇게 수석은 원래 수석 보좌관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수석 비서관이 있으면 그냥 비서관도 있잖아요. 그 밑에 비서관이 이렇게 있는데, 대충 수석은 정부에 따라서 뭐 이름도 조금씩 바뀌고 담당도 조금씩 바뀌지만 대충 10명 내외, 뭐 13명이었다가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밑에 비서관들은 대략 40-50명쯤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어도 결국 대통령이 관장해야 되는 사무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를 하다 보면 뭐 교육수석, 무슨 사회수석, 아니 교육비서관, 사회비서관, 무슨 여성가족비서관, 과학교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경제 관련 전문 일을 맡깁니다. 예를 들면 세금에 대한 문제, 물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수출입 이런 것을 맡기면 당연히 경제수석 비서관 밑에 있는 여러 비서관실에서 담당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제비서관은 저 중에서 경제부처와 관련된 일들을 소통하는 창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기재부라던가 금융위, 국세청 이런 거와 관련된 일은 이제 경제비서관이 소통을 하고 그거를 경제수석한테 뭐 보고를 하거나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비서관, 그다음에 뭐 산업 수출입하고 하는 문제는 산업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보좌관, 그러니까 수석급인데 보좌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위 정보통신에 해당하는 비서관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어떻게 보면 파트너가 돼서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정부가 매번 출범할 때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과학기술이 수석급이냐 아니냐가 되게 관심사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왜냐하면 그 비서관까지 다 합치면 거의 막 몇십 명이 되니까 이 몇십 명을 한꺼번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뭐 지금 대통령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정기적으로 참모들과 만나서 이번 정책은 이러한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던가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항상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멤버가 수석급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멤버가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떤 회의상에서 계속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고, 아 대통령의 아젠다가 뭐구나, 대통령이 국정을 하는 철학이 뭐구나를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저가 이제 그 담당 수석이 비서관 통해서 부처와 공유하고, 또 바텀업으로 부처가 생각하기에 과학기술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이런 아젠다는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갖다가 전달하는 소통 창구를 하는 것이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 역할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수석급들 밑에 비서관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까 부처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부처의 이익이나 발전이 가장 큰 관심사고 그쪽에 약간 시야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가 운영으로 봤을 땐 이 부처의 그 어떤 발전의 그 인터레스트가 항상 국가 운영 전체 인터레스트랑 꼭 얼라인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는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조율을 할 수도 있어서 조 대통령실에서 여러 부처의 일을 조율하게 돼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경제수석이 조율할 일이 있으면 디지털 비서관은 원래는 과학기술보좌관실 소속이지만 비서관급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하게 되죠. 또 과학기술보좌관도 디지털 비서관뿐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슈가 산업하고도 연결이 있으면은 산업비서관하고 이제 같이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의를 조율하는 주재자가 이제 조직에서는 그 주재자의 직급이 중요하니까 과학기술이 수석급이냐 비서관이냐 급에 따라 조율할 수 있는 것들, 대통령 아젠다 전달할 수 있는 것들에 영향이 있다 보니 항상 정부 출범할 때 이게 어느 급이냐가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대통령실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리스크하고 현안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최근에 생각나는 거는 옛날 요소수 대응 사태가 터져서 이게 국민 경제에도 문제가 있고 물류가 배달이 안 되니까 일상생활도 너무 불편하면, 사실은 수출입 통해서 이거 하는 것은 통상교섭 쪽의 일이지만 요소수가 있으면 이거를 전국에 분배하는 건 또 그 국토교통부의 일이죠. 그리고 과학기술 면에서도 보면 갑자기 이제 요소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수입을 하면 먼저 수입해서 시험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험 검사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몰리는 것을 좀 도와주려면 과학기술 쪽은 예를 들어 장비를 가지고 있는 뭐 화학연이나 이런 데서 서포트 줄 수 있겠다 해갖고 이제 화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대통령 비서실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하는 일은 대통령 아젠다와 부처와의 연계, 그 다음에 범부처 조율하는 거, 그 다음에 리스크 현안 대응을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메인 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정부의 큰 조직과 과학기술과 관련된 조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처에서 하는 일들이 일단 법에서 하라고 정했잖아요. 아까 과학기술 정책 수립화, 연구회, 인력 양성회 이렇게 딱 써 있는 것을 일단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정책을 세웁니다. 기획을 하는 거죠. 인력 양성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또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한 다음에는
그걸 실행을 해야 되니까 실행을 하기 위한 일을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부 사업을 만들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이 일련의 과정 중에 민관 협력을 하고 이런 구조예요. 아니, 제가 이거를 아무래도 제가 연구자다 보니까 가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연구 주제가 정해지면은 과제를 기획하고 과제 제안서 여기저기 내서 예산 받아갖고 실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매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꿰뚫는 게 예산이어서 오늘 이제 이 이후의 설명은 예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보실 수도 있고 사업을 보실 수도 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부 예산은요.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의 최종 마감 국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는 그 전에 12월 2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그럼 12월 안에 계획서를 내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검토하는 게 다 끝나야 되니까 국회 전체의 나라 살림이라고 치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대충 예산의 시계는 1년 정도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0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 12월에 도장 찍어주는 게 2023년도 예산이면 2023년도 예산을 사실상 작년 12월부터 작업이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정부 예산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바텀업, 예를 들어 각 부처가 우리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돈 뭐 1조 주세요, 2조 주세요라고 낸 것을 기재부에서 취합을 하는지 아니면 기재부가 각 부처는 3조 안에서 내세요라고 탑다운으로 하는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메인 플레이어를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부처, 제가 오늘은 주로 R&D 예산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릴 건데 그럼 R&D 수행부처랑 플레이어가 있다고 치면 먼저 우리가 당분간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까 긴축할 예정입니다 라고 먼저 이제 탑다운으로 얘기를 하죠. 내지는 지금 코로나라 위기니까 재정이 역할을 해서 위기 극복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지침을 주면 부처에서 알아서 내년도를 포함한 한 5년 장기적으로 그럼 대충 이런 사업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부의 기조에 맞추겠습니다라고 안을 내죠. 그런데 당연히 저 안을 보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조정을 해서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대충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으니까 넣고 빼고 이런 대충 조정을 해서 여기에 지출 한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출 한도, 계획서를 냈지만 그 중에서 맥시멈 이것까지 다시 써오세요 하면 부처 자율로 원래 만약에 부처에서 2조 예산을 맨 처음 예산 계획서를 냈는데 지출 한도 1.5조를 받으면은 그 중에서 살릴 사업 살리고 줄일 사업 줄이고 합칠 사업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기재부의 재정당국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부처 입장에서는 비록 예산 도장 찍는 거는 12월 2일이지만 대부분 3월에서 5월 사이에 그냥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재부가 그거 가지고 다시 조정하고 뭐 또 피드백 받고 해서 국회 제출하는 게 9월. 그러니까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과학기술 예산은 이건 이제 일반적인 예산의 프로세스고요. 과학기술 예산은 그렇게 무슨 예를 들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어? 라던가 탄소 중립 기술, 뭐 AI 기술, 되게 생명공학 기술 너무 전문적인데 이런 거를 부처의 관료뿐만이 아니라 전문가가 좀 봐야 되지 않겠어라는 어떤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예전부터 제도가 돼서 과학기술 R&D 예산은 특별히 누가 더 전문성으로 보자라는 컨센서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과학기술 그 일을 담당을 부여받은 것이 혁신본부, 그리고 혁신본부 혼자 못하니까 우리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각각 영역에서 좀 피드백을 받자 해갖고 생긴 조직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여기 이제 부의장님도 오셔가지고 심의회에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있는 프로세스에 과학기술혁신본부와 민간 전문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심의회가 중간중간에 뭔가 약간 더블 체크 또 내지는 약간 기획 이런 걸 하는데요. 예를 들면 12월 되기 전에 이미 부처에서는 정부 R&D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 에너지 위기니까 이런 R&D는 진작부터 시작해야 돼라던가 이런 디지털이 지금 대전환이 오니까 향후에 이쪽 R&D를 먼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계획 세운 것들이 기존의 기재부 재정당국과 부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프로세스에 더블 체크하는 것으로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기재부가 부처의 예산을 받은 다음에 그냥 지출 한도를 이제 그 논의해서 하는데 그 사이에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이것이 합당한가, R&D 투자 방향에 맞춰서 이제 부처가 낸 지출 한도를 그냥 이것은 정말 더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심의해서 도장 찍어주는 곳이 또 자문회의. 초록색은 이제 민간의 역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원래 기재부가 혼자 하던 일들, 예산 수립해서 정리해서 조율하고 하는 일들을 다 혁신본부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민간이 한 번 더 검토해갖고 의결해주고 한 번 더 검토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들이 과정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R&D 예산은 기본적으로 혁신본부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그리고 심의회의 이전에도 사실 뭐 전문위원회가 많고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이렇게 산학연의 민간 전문가들께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일단 9월이 딱 되면 정부의 일은 일단 끝난 것이죠. 물론 이제 국회 대응은 해야겠지만, 그러면 9월 초에 일제히 기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 일은 끝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제출하죠. 혹시 그래서 지금 10월이니까 9월 초에 기사가 왕창 나왔거든요. 저도 옛날 같았으면은 아마 안 봤었을 건데 이제는 기사에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 기사 혹시 헤드라인을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때 이제 보니까 기사 헤드라인이 언론사 단독으로 뽑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뿌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기사 헤드라인만, 시간이 없으셔서 헤드라인만 보셔도 정부가 뭐에 관심 있고 뭘로 나가고 싶어하는 게 파악하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당시 9월 초에 국회에 딱 그 예산을 제출하고 났을 때 신문에 나온 타이틀인데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일단 30조. 그리고 제가 워낙 억도 힘든데 조 예산이 나오면 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월급이 600만 원에 30만 원, 그러니까 국가 전체 예산이 600조거든요. 600조 중에 30조를 R&D에 썼다. 월급이 600만 원인데 그냥 그 정도. 아무튼 그래서 30조를 돌파했다라는 게 키워드고요. 당연히 이것은 정부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라는 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대통령 처음 했을 때부터 반도체 미팅 많이 했고 해서 반도체가 다 키워드로 들어가 있고요. 전략기술이라는 거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전략기술, 그 다음에 초격차, 이 말이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띄우려고 하는 말이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보면. 그 다음에 뭐 우주 이렇게 있고요. 또 소제목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축하지만 미래 대비 투자는 증가한다.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략기술, 기술패권, 기술주권, 경제안보. 여기서 이제 말씀 하나 드리면, 여기 지금 중간에 전략산업 등 기술패권 확보, 기술주권, 경제안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그냥 들으면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기술패권으로 여러 가지 이제 대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할 때 아젠다에 원래는 주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하면 외교 문제나 한반도 문제가 되게 좋은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였는데, 2021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님 21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과학기술 토픽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좌관실에서 하면서 그때 양자협력, 우주협력, 반도체 하고 배터리 이런 게 있어서 그때부터 국정 운영의 과학기술이 외교상으로도 되게 중요한 키구나 해서 그때부터는 아니지만 그때를 전후해서 전략기술이라는 그런 기술을 아우르는 전략기술이라는 키워드가 정부 보고서 안에는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국가의 안보는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 안보란 말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후에 과총 회장님께서도 칼럼도 많이 써주시고 했는데, 그래서 이 전략기술, 그래서 아마 보셨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한 10 며칠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그 성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기술 동맹을 드디어 우리가 미국하고 맺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흐름상 과학기술 정말 중요해졌고, 이제는 그냥 경제를 일으키는 뿐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상으로 매우 중요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과기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전략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또 예산도 투자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타이틀을 보면서 익힐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 거는 지금 보여드린 거는 언론사 헤드라인이었고요. 요것은 부처에서, 그러니까 혁신본부에서 9월에 예산 넣자마자 뿌린 보도자료를 대충 제가 이렇게 타이틀별로 묶어보니까 부처에서 이제 30조를 갖고 어디에 투자했다 다다다다 세부 내용 나오고, 그거 타이틀을 보니까 과학기술 인재 양성, 초격차 국가 전략기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부처에서도 정부의 아젠다는 이게 초반에는 초격차 전략기술이구나. 그래서 연구하시면서 단어를 좀 활용하셔도 전략기술, 그다음 미래도전 기술, 그다음 국민창 이렇게 있어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기술 이름이 아예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수소
인공지능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부가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의 아젠다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처는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흐름을 알면 연구하시는 게 다 여기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가 되신다. 그거를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고요. 하나는 이제 좀 추가로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해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대로 가는 정책의 영속성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과학기술 되게 대표적인 거예요. 정부 철학에 물론 이제 좀 일부 부분은 바꿀 수 있지만, 왜냐하면 2022년도는 뭐라고 나왔었을 것 같냐면 2022년도의 헤드라인은 저거였어요. 기반 조성, 혁신 산업, 미래, 위기 대응.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포용 성장이라고 혁신 성장이란 말이 키워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에서는 그걸 타이틀로 잡았을 거고요. 코로나 전국이었기 때문에 위기 대응이란 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시면은 분류가 저렇게 돼서 그렇지 사실 되게 세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재를 정부가 바뀌었다고 막 안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인력 양성 사업 거의 다 같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지난 정부에서의 키워드가 대통령 아젠다가 뉴딜하고 탄소 중립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에서도 뭔가 이렇게 저 키워드를 붙일 때, 태그를 붙일 때 당연히 그 국정 아젠다랑 같이 붙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워낙 코로나 시국이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국정의 그 아젠다를 반영하는 키워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이 아까 30조라고 했는데 이 통계는 좀 한 2년 된 거긴 하지만 대동소이하고요. R&D를 집행하는 부처가 한 30여 개 되게 많아요. 가장 탑3는 과기부, 산업부, 방사청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중기부는 원래 저렇게 많지 않았는데 수출 규제하면서 소부장을 육성해야겠다고 하면서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외에 정말 많은 부처에서 R&D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과기부 예산 구조를 보면은 이 파이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기초연구 지원, 지금 연구재단 과제를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중견 연구자, 신진 연구자, 리더 과학자 이런 것들이 2.5조로 사실 연구비 자체로 보면 제일 크고요. 그 외에 25개 출연연에 대한 그 지원, 그 다음에 4대 과기원과 여러 국립원에 대한 게 1조인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2.5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할 때 1.26조에서 이게 5년 만에 2.5조로 2배가 넘었어요. 제가 뭐 대통령이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17년에 1.26조인데 기초연구, 개인 기초연구가 시작된 것이 뭐 역사를 뭐 따지자면 뭐 30년 넘게 30년 잡을 수 있지만 딱 기초연구로 주는 걸 딱 바텀업 시작하면 뭐 한 10년 잡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1조였는데 퉁 쳐서 5년 안에 2조가 된 거잖아요. 그 누가 기여를 했느냐? 바로 과학기술인들이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초연구 중요하다, 바텀업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진짜 저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뭐 이런 위원회 가면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저렇게 얘기를 해도 반영이 될까 했는데, 얘기를 계속 한 것을 또 특정한, 제가 기억나는 몇몇 기초과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열심히 정책을 만들어서 당시의 정부의 국정 아젠다 할 때 엄청 품을 파르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비를 1.26조에서 2.5조로 했고, 사실 그 혜택은 우리 모두가 받는 거죠. 저도 왜냐하면 연구재단 과제 낼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저게 다 저한테 나누기를 하진 않겠지만 찬스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도 모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여기까지 커리어 하는 거에 저희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것들 제가 알게 모르게 밟고 지나왔듯이, 우리가 연구계에서 하는 이 모든 정책이 결국은 이런 과학기술인들이 누군가는 가서 진한하게 설명하고 노력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외에 연구비로, 분야별 연구비로 가장 큰 포션은 나노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공학하고 화학 쪽, 소재 쪽이고요. 그 외에 우주 이런 쪽 이렇게 많이 있다 정도 그냥 아시고, 정보통신부니까 ICT도 다 합치면 한 1조 정도 된다 정도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저한테 궁금하신 것들 중에 대형 과제 따려면 어떻게 해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사실은 잘 모르고 보장을 하면서도 그런 팁을 뭐 많이 안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정 돌아가는 걸 알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정부는 결국 예산은 그 주머니를 붙여서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예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정부의 예산은 정책 목적대로 카테고리화한다. 제가 보면 너무 당연해요. 우리 가계도 가계
가계부 쓸 때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로 이제 묶잖아요. 목적에 따라.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기정통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의 프로그램이 되게 여러 종류인데 딱 보면 복잡해 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부처의 임무를 보시기 되게 좋아요. 뭐냐면 아까 제가 정부조직법상 법에 정해져 있어갖고 차관실이 뭔지를 법만 딱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딱 보면 아니고 법을 보면 과학기술기본법이라고 과기정통부가 해야 될 일 하고 법에 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과학기술 혁신도 해야 됩니다. 과기부는. 그리고 과기부는 미래 기술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 주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일단 돈 주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프로그램 예산에다가 이렇게 이름 태그를 붙여놓은 것이 바로 프로그램 예산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1000번은 혁신, 1100번은 미래 유망 기술. 자, 그러면은 미래 기술이 유망이 뭐겠습니까? 바이오는 왠지 미래 유망할 것 같잖아요. 소재도 그럴 것 같고 해서 프로그램 밑에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단위 사업 이름표가 또 있고요. 바이오 의료기술만 해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뇌도 연구해야 되고 치매도 연구해야 되고 무슨 감염병도 연구해야 되고 하면 그 밑에 세부 사업으로 태그가 있고 치매 극복 같은 경우도 예방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된다 하다 보면 이제 내역 사업 그리고 그 밑에가 각각의 세부 과제라 우리 같은 연구자들이 익숙한 것은 저 세부 과제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위원회를 갔는데 이제 여러 위원회급의 위원회를 갔는데 이 위원회는 저 위에 과기 전체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전 세부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격이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이제 이불킥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시면 지금 연구자들이 하는 저 세부 과제 위에 이런 구성이 있고요. 규모를 보시면 세부 과제 보통 몇 억 단위잖아요, 연간. 그럼 당연히 내역 사업은 몇십억쯤 되겠구나. 그리고 세부 사업은 수백억쯤 돼서 예타가 딱 저기서 막히겠구나 하면 요 영역은 부처 고유의 영역, 법에 정해서 하는 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요 밑에는 우리가 보통 민간 기획해갖고 대형 과제 기획한다라는 게 이쪽 영역이다. 이런 감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꼭 과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부 사업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그 내역 사업은 아까 제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갖고 과제 따는 거에 비유를 했는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예산에서 심사받는 게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썸미션 해갖고 저널 리뷰어가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또는 아니면 과제, 연구재단에 과제 쓰면은 이제 심사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구의 사회적 파급 효과, 경제적 효과, 그다음에 선행 연구, 내가 뭐 했는지, 그다음에 왜 이게 필요한가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예산 설명서가 말하자면 왜 정부가 왜냐하면 예산이 정부가 필요하다고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 설명서를 보시면 참고가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료는 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자료예요. 예산 설명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이것은 미래융합 뇌융합 기술 사업에 대한 건데 저 처음을 보시면 얘가 어느 카테고리 밑에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에서 뭔가 대형 사업을 기획하시거나 사업을 이해하실 때 라이트 퍼슨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차관님하고 잘 알아도 이 차관님 라인에 있는 그 사업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전체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단위 사업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국이 있습니다. 이 담당국은 과장님이나 사무관은 계속 바뀌어도 어쨌든 이 조직은 법에서 예를 들면은 기초국의 생명기술과는 이거를 하라고 법에서 딱 정해줘서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여기선 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 쪽 연구를 하고 딴 연구비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으면 내가 컨택해야 된 컨택 펄슨은 생명과인 거죠. 생명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단위 예산 규모가 뭐 몇십억인지 100억인지 알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거를 왜 지원해야 되냐? 왜냐하면 정부에서 온 모든 걸 재정당국이나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왜 해야 되지? 라는 근거가 가장 강력한 근거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에요. 예를 들어 뇌연구 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뇌연구를 확대해야 된다.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라고 있기 때문에 부처는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과학기술인들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데요. 추진 경위가 있어요. 이거를 약간 아까처럼 연구로 치면 선행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법이 있다고 돈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은 있지만 내가 계획도 세웠고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서 전략도 만들었고 뭐 이런저런 소위 앞에 선행 논문들이 있으니 주십시오라고 하고 여기에 보통 민간위원님들이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되게 많이 인발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요. 법령의 구성은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법령은 그 아까도 말했듯이 부처가 조직이 생기는 이유도 법이고요. 정책을 하는 이유도 법, 예산을 태우는 이유도 법이어서 사실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 분들이 법 없이 이렇게 평생 살으셨기 때문에 법에 관심이 없으실 텐데 저도 몰랐는데 가서 법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다 보면 법에 목적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5년마다 계획 세우라고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5년마다 세우면 너무 러프하니까 1년마다 또 계획 세워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처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고 계획을 절대 혼자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정책은. 거기에 민간이 우리가 참여하게 알게 모르게 참여를 하여 오신 거예요. 여태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위원회를 하면 누군가가 심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정책이 제대로 됐나 이쪽이 육성이 됐나는 누가 심의하냐면 위원회를 만드세요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가우주위원회를 만들어서 우주정책을 승인해 주세요. 아니면 인력정책은 만들어서 자문회의 미래특위에서 해주세요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는 법에 의해서 임무를 부여받고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법정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 법정 계획을 결국은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 곳이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지금까지 오늘 드릴 말씀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보다 보니 부처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뭐에 근거해서 했는지를 아는데 거기에 민관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섭외 많이 전화 받으시지 않으세요? 에? 그러면 보통 저는 요거는 좀 나중에 편집을 해주세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몇 번 회의하나요? 대전에서 와야 되니까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예전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수락을 하실 때요. 이 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지? 그리고 이 안건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아셨으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하셨거나 국가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위원회 급이 있습니다. 좀 급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해하기 쉬우도록.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직속인 위원회가 있고요. 총리 직속인 위원회가 있고 장관 직속인 위원회, 이것도 다 법에 써 있습니다. 장관 직속으로 위원회를 위원회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통령 직속이 우리 과학기술자문회 부장이 오셨는데 이런 일들이 하고요. 중요한 거는 위원장이 무슨 급이냐 보시면 돼요. 위원장이 대통령이면은 위원은 당연히 장관급일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 우주위원회를 예를 들게요. 우주위원회는 총리님이 그 의장이에요, 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위원은 장관급이겠죠. 바로 밑에 직급이니까. 그럼 각 산업부 장관, 과기부 장관 이런 분들이 위원이면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셨으면 장관급 민간위원. 그죠? 위원이 다 장관급이니까. 근데 조직상 장관한테 가는 아젠다를 그냥 내지 않습니다. 장관한테 가는 아젠다를 차관급에서 검토하고 차관한테 가는 아젠다는 실장급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좀 높은 위원회일수록 안건의 사전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아주 조직으로 있어요. 그러면 우주위원회 벌써 총리님이니까 당연히 실무위원회가 있죠. 근데 그게 당연히 한 급 내려서 차관급이겠죠. 그럼 당연히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차관이니까 위원들은 실장급이겠죠. 그래서 부처의 실장급이고 실무위원회 위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 민간위원은 실장급 위원이 되시는 거고,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 우주위원회 안건이 2개였는데 여러 가지였는데 8월에 우리 다누리호가 달궤도선 날아갔잖아요. 그런 안건. 그다음 발사체 고도화, 누리호 후속 사업 안건들이었는데 당연히 이것을 올리는 과에서는 당연히 항우연 박사님 들어가셨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 어느 항공우주공학과 무슨 교수님들 들어가서 안건 하실 때 위원회 자문위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실무에서도 민간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위원회 와달라 하고 의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정부에서 뭔가 기획할 때 자문하신 게 이런 여러 급의 민간위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급은 높은데 여지가 많지 않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기 올라온 안건은 이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피라미드로 쫙 여러 전문가를 검토해서 온 안건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가서 이미 이제 도장 찍고 버드바이트 자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방향을 바꾼다 이런 건 좀 약간 한정적이고 오히려 일을 많이 피드백을 하실 수 있는 게 좀 이쪽 실무위원회셔서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그걸 받으셨을 때 위원회 어떤 계층과 목적을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는 주요 이슈를 파악하시면 좋아요. 물론 본업이 정책이 아니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의 리뷰어가 되신 거예요. 저널의 리뷰어가. 승인해 줬잖아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여서 좀 이슈를 파악하시면 좋겠는데 여건에 따라 이슈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위원회 가시면 아시겠지만 자 토론합시다 하고 사실 토론이 아니라 한 명씩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그 발언 요지를 사전에 좀 준비해 가시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저 요지가 결국 회의록에 남고 아까 말한 예산의 선행 근거 전략을 세웠다에 다 근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슈 파악하시는 거에 제가 3스텝 정도를 생각할게요. 미니멈부터 좀 욕심 부리는 걸로. 그러니까 최소한 위원회 어떤 섭외를 받으시면 킥오프 하시기 전에 사전 위원회 회의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이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를 말씀하시는 거라서 하고요. 혹시 조금 더 시간 여건을 투자하실 수 있으면은 이게 아까 말했지만 생명기술과가 돌리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생명기술과에서 하는 그 위원회는 뭐 뇌위원회일 수 있지만은 생명기술과의 뇌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국은 이 안건은 나무고요.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숲을 좀 보시면 훨씬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 이 과가 이 위원회는 그 중에 하나의 일이지만 이 과가 원래 하는 일이 뭐지? 최근에 이 과에서 나온 정책이 뭐지를 좀 파악을 하시면 좀 숲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더 욕심을 부려 이건 사실은 뭐 아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민간위원은 본업이 있고 시간 내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제안하는 얘기는 아마도 그거를 전업으로 하는 과기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미 벌써 다 생각했거나 시도했는데 안 됐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간 전문인으로서 현장의 어떤 이걸 훨씬 파악할 정부가 못하는 게 이제 현장 이해 관계자의 파악이니까 사실상 요게 정책 착근이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았을 때 그런 제안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스텝별로 커밋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좋겠고 이렇게 열심히 위원회 활동을 당연히 본업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하셨는데 최근에 만난 분은 되게 기업 대표세요. 기업 대표신데도 불구하고 안건을 되게 잘 만드시고 제안을 하셨는데 실망하시더라고요. 기껏 써서 줬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많이 받은 게 보고받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보면은 이거 뭐 5년 전에 위원회에서 듣던 얘기, 뭐 3년 전에 듣던 얘기,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신 얘기가 아마 당시에는 뭐 환경 아니면 담당 그 부처 관료가 이해를 공감을 못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환경상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텐데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고요 쌓여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 공동 저자를 정책에다가 저자를 달면은 한 몇백 명쯤 붙겠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어떤 뭔가 당신께서 좀 고민하신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이 있으면은 그냥 끝나지 마시고요. 적어도 그 과에서 나오는 향후 정책에 내과 한 줄이 어디가 들어가 있나를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결국은 그게 쌓여서 정책이 되면서 사업이 되고 결국 나의 삶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복수의 관계자분들이 그 청와대 분들도 그렇고 과기부 분들도 그렇고 여러 그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5년 얘기하니까 정책이 되네요. 이렇게. 한 10년 얘기하니까 사업이 되네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걸 누군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 임기는 비록 여기 위원님들 끝났지만 관심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 5년 안에 또 정책이 되고 필요하면 그리고 자기도 성장을 해요. 저도 옛날에 5년 전에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를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중에 몇 개는 좀 말이 안 되고 몇 개는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정부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나오면 가끔 옛날에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책상에서 너무 현장을 모르잖아 라고 했는데 그거에 만들 때 결국은 당연히 소통을 하거든요. 과학기술인들하고 여러 위원회급에서. 그러면 그 피드백이 어딘가는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과학기술 정책의 저자는 과기부인가? 아니면 과기계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공저자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 간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꼭 위원회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기고문 이거 되게 의미 있게 봅니다. 여러분께서 뭐 정책에 대한 기고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결국은 보고 봐서 그게 정책에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과학기술 한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제가 이제 느낀 것은 그것은 우리 과기계 전체의 역량이기도 하다. 그러니 과기계가 뭔가 좀 정책에 대해 관심 갖고 역량을 하는 것이 또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기도 하다. 두 번째 쿼트는 저기 제가 생각해서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은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활동이 정부 정책과 사업과 예산안에 다 알게 모르게 섞여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경쟁력이자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활동하셨던 그런 활동이 절대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혹시 기회가 오시면 이런 거를 마탕에 두시면 조금이라도 더 잘 쌓여갖고 나중에 언젠가 5년 후에 정책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서없지만 그냥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네, 박수경 연사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하고 있는 조직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작년에 하면서 이러한 공감대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늘 공무원이신 늘공이신 분들이 어쩌다 공무원이신 분들한테 답답해하는 게 정부에 있는 사무관, 주무관 프로세스도 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일부러 또 다들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프로세스에서 자기가 하는 의사결정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이제 정책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실 걸로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 마지막 중에 저도 또 공감했던 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 저는 대회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각 부처의 게시판에 자기 했던 뭐 아젠다라든지 1년 동안 마스터 플랜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세팅된 것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제시했던 아이디어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그런 베이스도 알고 계시는데 저런 좋은 아이디어도 하나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좋은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정부에 하고 계신 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실지에 대해서 해주실 것 같고요. 오늘 패널 토론의 좌장은 김은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본부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세팅이 이미 되었고요. 이제는 김은선 위원님께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리더스 포럼 위원 김은선입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금 이제 박수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출연연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요. 그래서 한 본부의 이제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토론은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정부위원회에 실제로 이제 참여하셨던 경험들과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앉으신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부교수 김필남 교수님이십니다. 제 왼쪽 편에 앉아 계시죠. 윤희숙 한국재료연구원 바이오니스 재료실 실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혜 한국기계연구원 나노 공정장비연구실 연구원이십니다. 오늘 자료집에 패널들의 자세한 이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남 부교수님께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마이크가
켜진 것 같나요? 네, 잘 좀 들리십니까? 가까이 대라고. 가까이. 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소개 감사드리고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민 내공학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김필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7시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청을 못해서 이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런 리더스 포럼과 같은 귀한 강연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어떤 마음이 어떨까 굉장히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어서 왜 여기에 불려왔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면은 아마 제가 한 번도 위원회 섭외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현재까지 이런 리더스 포럼과 같은 걸 시청해 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혼자서 저기 전투 중인 그런 1인 과학자로서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하라라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수경 교수님의 강연이 너무나 훌륭해서 예습해온 것을 다 잊어버리고요. 제가 적은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좀 새로운 게 들어와 있어서 머릿속에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처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고 근데 가장 친숙한 예산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아젠다를 어떻게 보면은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내가 얼마나 수혜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난 10년 동안 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하나의 기회로 올해 5월 정도에 제가 그 전략기술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전략기술을 하나 발제를 해서 국가심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직접 발표를 하고 위원장으로서 뭐 다양한 분들과 나누면서 과연 이게 과제가 나중에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은 그런 행동, 그런 행위, 그런 활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타이틀만 있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만들어내 가는 과정이 사실 저희 일개 과학자들이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어떤 풀이었는데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구나. 아젠다라는 것은 있고 키워드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 살을 붙이고 거기에서 어떤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현재까지 다양한 이유로 개인적인 출산과 육아와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못했던 것들이 약간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구나. 사실 거기에서 변화할 수 있지 위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고요. 저는 이때까지 위에 있는 분들이 민관이도 위에 있는 민관이 분들이 그 많은 것들을 휘청휘청 할 줄 알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탄하면서. 그런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구나라는 생각에 풀뿌리 연구가 아니라 풀뿌리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큰 숲을 만들고 그 숲들이 굉장히 무성해져서 큰 산이 되고 예를 들면 그런 비유를 하자면 어떤 풀과 어떤 씨를 심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하나하나의 씨가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깊이 있게 했는데 여기 내용엔 적혀 있지 않고 혼자서 오늘 열심히 독후감 써봅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하면 되나요?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마무리를 해보면 이제 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베네핏이 있었던 시대를 전 살았습니다. 이렇게 걸어온 자치들에서 굉장히 닦아주신 길들을 저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고 많은 위원회에 여성 구성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발언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절대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침에 대전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내 의견이 도대체 정책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의문들을 사실은 갖고 저희들이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초창기에는. 근데 결국 그러한 작은 소리들이 모여서 어느 날 보면 10년 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한 10년 걸리는 것 같아요. 10년 뒤에 결국 그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정책 아젠다가 되고 예산이 돼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그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여성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대변하든가 내가 속한 기술 영역, 과학 영역을 사실 대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개인으로서 우리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윤희숙 그 실장님께서 이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희숙입니다. 방금 대전에서 올라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창원에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 많이 졸립니다. 네, 우선 과학기술 여성 리더스 포럼에 패널로 참여하게 해주신 오명숙 여성과총 회장님과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해 주셨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분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으로 정부와 일하는 과학기술을 위한 국정개론에 관하여서 발제해 주신 박수경 전 과학기술부장관님은 오랜만에 뵀는데요. 그간 여러 번 그 활약상을 뵐 수 있었고 언제나 오늘 발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트 있고 당당하고 하지만 또 담담하게 일을 수행하시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선택받은 자리이지만 과학기술보좌관이라는 책임이 무거운 역할을 하시면서도 정말 어렵게 쌓여온 귀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저희와 함께 나눠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강연 내용은 일반 과학기술인들이 좀처럼 알기 어렵고 접하기 힘든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패널로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처음 그 초안을 받았을 때 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간 수행해온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관련된 그 활동 경험과 한 명의 연구자로서 경험했던 부분을 함께 매칭을 시켜서 관련을 하여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기술 역량, 경쟁력 강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국가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이러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현재와 미래의 과학기술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끈기 있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동기부여와 설렘을 지속할 수 있게 하여주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즉 현장의 연구자들은 하지만 이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 현장의 현실은 늘 상이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늘 불만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장의 연구자들은 이 같은 다름이 보이지 않거나 무시하고 알고 싶지 않거나 모르거나 기회가 없다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정책을 만드는 정부와 관계기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반영하려 하는 수많은 노력과 지속적 투자는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중요한 결정에 반영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어쩔 수 없다 치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양쪽 이 상황이 이해가 가고 또 그러면서도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양쪽의 특수적 입장의 다름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을 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중간 역할을 하는 소통 전문가들도 있지만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에는 그들 역시 연구 현장을 떠나 있는 연구자들이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고 전문가를 대변하기에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전문 연구자들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할 때는 많지만 많은 분들이 크게 국가의 미래를 보고 기술의 중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본인이 하는 연구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고 연구 사업과 연관을 지어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학연이나 지연 등의 인맥을 크게 작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학연 지연으로 기회를 잡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연구자들은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해볼 기회조차 얻기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고 현실을 불평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조금 더 상대가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소통하려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박수경 전 과학기술보좌관님께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정부 조직을 다 이해할 수도 또 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과학기술 정책과 주제가 정해지는지 또 그것을 조정하는 조직의 변화가 어떤지 그에 따라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도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연구자 입장에서는 매번 소부장,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사회 이슈에 따라 정부 투자가 방향이 크게 바뀌고 특정 분야에 있어서 중구난방 같아 보이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내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 그에 따라서 지속되지 않는 사업이 없어진다든지 기회조차 없다는 불안감 속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평을 하지 않으려면 정책을 따라 움직이는 일명 철새 연구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가의 과학기술 미래는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학기술인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중요한 기술 개발을 지속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해서 이 바텀업 주제를 상시 접수하고 있기도 하고 전문기관에서 기획하거나 기획된 사업을 띄우기 전에 사전 공고를 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해진 사업이 가기 위해서 들러리 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점차 그러한 대응에 지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집중할 시간도 없는데 불필요한 회의에 불려다니는 것 같고 박수부대 요원이 되는 것 같고 전문기관에 대한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없다, 불필요하다 느끼더라도 각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등록해 두고 본인의 목소리를 높이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갑자기 특정 기술이 이슈가 됐을 때 정부에서 전문가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결국은 비전문가들이 의사를 전달을 하고 또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녹두리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각자의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적어온 내용을 다 읽으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여성 과학기술인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연구나 환경에 국한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거시적이고 객관성을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여성 과학기술인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여성과총 활동을 기반으로 넓은 안목과 우수한 소통 능력을 갖춘 여성 과학기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7시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담소를 토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저는 예산 활동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러니까 출연연에서는 본부장은 1년 동안 예산 활동하면 1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예산 활동하면서 제일 필요한 것들이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문제가 되는 이슈가 뭐지? 소부장이야, 초격차야, 코로나야. 그러면 이거에서 대응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태까지 공백 영역이 있는가? 과거에 민간이나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게 정부 예산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인가?
그리고 민간이 하지 않을 만큼 오랜 기간 공공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인가가 확인이 되고 부처를 확인하고 부처의 담당 주무관을 이제 확인해서 들어가는 작업들을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고 실제 그 과정에 걸쳐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전체에 걸쳐서 그런 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그 연계된 그런 유지의 발언이었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지혜 그 한국기계연구원 그 연구원님께서 이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수경 교수님께서 이제 위원회 활동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활동했던 규제개혁위원회는 좀 직급이 높은 위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면 거기가 장관급이었던 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박수경 교수님께서 아까 위원회에서 위원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보고 위원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위원회 이렇게 추천이 왔을 때 규제개혁위원회는 저의 전공 분야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급이 높은 위원회다 보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거절을 하실 수 없는 건데요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락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감사하게 또 2년 동안 규계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급은 장관급인데 일은 너무 심하게 많이 시켰고요. 그래서 제가 2년간 심사한 법령 건수가 한 1000건 정도 되고 매월 이제 40건에서 60건 정도 서면 심사로 검토를 하고 대면 심사로 이제 2건, 4건 정도 검토를 하는데 한 건에 대해서 회의 시간이 3시간 정도 돼서요. 금요일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면 8시에 2건 검토하면 8시에 끝나는 그 정도 회의를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규제라는 게 다들 다 아시는 단어일 텐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고 의무를 부여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규제라고 하고요. 이제 규제위원회 위원은 이제 정부위원이 8명이고 민관위원이 17명인데 그 민관위원회 전공 분야는 이제 법이나 경제, 행정, 언론, 소비자 단체, 환경, 보건, 과학기술 등이 있고 저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 전문 분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학기술 분야 법령만 검토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제 저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위원이긴 하지만 모든 그 규제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 그리고 이 검토 기한이 3년, 5년이 있어서 검토 기한이 도래하고 규제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 법령을 다 검토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에 남는 규제 법령으로는 이제 도서 정가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핸드폰 앱에서 결제하는 부분, 그리고 뭐 N번방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뭐 동영상 검열하는 부분, 그리고 뭐 타다나 우버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지법 또는 더 나아가서 대학 입시 같은 그런 법령도 다루었고요. 근데 과학기술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화하는 부분, 그리고 화장품 성분을 제한하는 부분, 연구실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과학기술인과 이런 규제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박순 교수님 발제에서도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다 보니 우리가 정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거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구가 점점 더 산업화되고 상업화가 될수록 우리의 연구 주제가 규제랑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산업화, 상업화 생각하시는 분들은 규제를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것도 전기차 확충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 의무, 그리고 수소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얼마나 세울 건지, 그리고 최근에 또 염색 샴푸 쪽에서 화장품 성분 규제가 들어와서 좀 많이
그러니까 성장하던 업체가 지금 좀 많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들을 생각하면 또 그 영향력을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시작할 때 이제 법이 나랑은 관계 없을 거야라가 아니라 내가 해당하는 산업에 대한 법령을 좀 개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거 내가 하는 연구가 또 규제랑 관련이 된다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규제를 신설할 것인지 또는 내가 이 연구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그런 걸 같이 검토하면서 R&D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고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건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전문 분야에 대한 것도 너무 많아서 용어도 낯설고 회의 방식도 어렵고 회의 시간도 너무 길고 출장도 너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약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익숙해지면서 극복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친해지니까 그 어려웠던 회의가 조금 쉬워지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4시간이지 뭐 6시간씩 하지만 그 중간에 이제 휴식식 코로나로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잠깐씩 타임을 내서 이제 커피 마시고 그 인원 제한 안에서 이제 3355가 안 되죠. 2244 모여서 저희가 이렇게 점심 저녁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친해지니까 그 어려운 용어들도 익숙해지고 그 어려운 회의들도 참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회의가 어렵더라도 좀 친하게 지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2년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과학기술 분야 안건은 사실 몇 개 없었어요. 1,000몇백 건 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안건은 50건 안쪽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분야들을 많이 다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봉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랑 무슨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잠깐 적어놓은 걸 찾아서 읽어보면 예, 여기 나의 이익과 거의 무관하더라도 내가 봉사할 자리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또한 과학기술계의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리더스 포럼이 굉장히 트렌디하게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에 계셨던 분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산자부랑 중기부 기술로드맵 자문위원이거든요. 근데 새롭게 규제 항목이 이제 들어가서 지난해랑 올해는 계속 이 관련된 기술의 규제가 뭔가를 반드시 이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또 심의위원회 계셨던 분이고 또 김희 상무님 같은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에 계셨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국무총리 직속 그 산학협력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 이유들이 사실은 제가 원하는 연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자문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초기 입장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올라갈 룸이 없어요. 정해진 상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도가 많이 없는데 자유도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은 같은 연구 집단 내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갖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위원회에서 그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이 오고 그게 과기계라든가 아니면 여성 과학기술인들에게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세 분들의 이제 말씀 요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박수경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실제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경험담을 듣는 그런 좋은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타인의 얘기를 들으면 좀 위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와이텍 전에 그 여성공학기술인 협회에 있으면서 사실 여기 이제 오명숙 회장님이랑 김희 상무님을 접하면서 굉장히 그때 제가 힘들었던 순간에 많은 그 즐거움과 도움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고요. 오늘 또 규제기획위원회에 있으시면서 주변 분들과 이제 어울리시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얘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약을 위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질문 세션으로 넘어갈 텐데 사전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경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학교에 계시다가 어떻게 보면은 정책단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큰 점핑이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 출연연에 있으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이분이 전체 정책을 어떻게 관철해서 빨리 학습을 하고 아실까. 그리고 들리는 소문은 굉장히 잘하신다더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소문들을 하면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느꼈던 강점이라든가 어려움 같은 것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조언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 녹화만 안 되면은 정말 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말씀 맞고요. 정말 너무 많이 또 너무 그러면 또 이제 하여튼 많이 모르고 갔는데 일단은 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까지 8명이었거든요. 뭐 행정관님, 선영행정관, 비서관 일이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셔서 좀 비유를 하자면 2년 동안 생 모르는 정책학 석사학위 한 느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예산 잘 모르면 그 국장이 와서 다 설명을 해주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그래서 팀으로 일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또 과학기술인으로서 저는 기회가 오면은 되게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게 정책, 예를 들면 청와대 조직에는 예를 들면 다 비서실 다 치면 한 700~800명이 있는데 이렇게 이공계 쪽 계신 분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또 그 웨이트가 많이 실립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과학기술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되게 있으세요. 국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 되게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으니까 두렵더라도 분명히 그 주변에서 많이 서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 과촉이나 이런 과기계에서도 정말 많이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동체고 또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이야말로 더 끈끈한 그게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혼자 일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집단으로 일하고 서포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시면 충분히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좀 기회가 오시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어린이라고 제가 그렇게 나이를 먹었네요 벌써. 저희하고 이제 위탁 연구하는 대학교 교수님의 제자분들을 제가 일부러 오시라고 했어요. 학생들을. 왜냐하면 그 어릴 때 받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고요. 저도 출연연에서 처음 일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 수다를 떨어서. 근데 이제 사무관님이 전화를 해서 무슨 사무관이다 메시지를 남겼는데 제가 그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과장부장 사장 이런 것만 생각하다 사무관님 뭐지? 그랬더니 이분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산접에 놀러 오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한번 놀러 오라 하셔서 되게 이제 친하게 됐던 기억들이 있고 처음에 임팩트가 되게 즐거우면은 그 이후의 생활이 그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이제 모여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서 일부러 이제 학생들을 모시고 우리 또 이제 포스코의 김희 상무님이 굉장히 전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포스코에 제가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이제 후배를 오늘 따로 초청을 해서 좀 그 어린 후배를 초청을 해서 이제 같이 듣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이 질문은 사전에 이제 저희가 받았던 질문이고 또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쾌하게 지난한 내용을 경쾌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질문이 없으면 너무 섭섭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사회혁신 PM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백은경입니다. 저는 이제 질문보다는 오늘 그 박수경 교수님께서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과기정통부 2차관실에서 정책 수립하고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R&D 기획하고 예산 심의받고 예산 받아서 이제 과제 기획하고 평가하는 일에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그 마이크를 든 거는 이렇게 이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맨 마지막에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이승현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과제기획한 거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위원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위원회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위원회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여성 위원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위원 구성할 때 한 명이라도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권고 사항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훌륭한 전문가 분들께 그런 이제 요청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저희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고 또 계속 끊이지 않고 참여하는 게 되게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박수경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번 저희 모셔서 전체 예산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모셔서 따로 강연을 저희 연구원일사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실제 오늘 이제 오신 분들께서 이게 머리로는 계속 대충 프로세스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된 내용으로 들으니 이게 어느 위원회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 이슈나 아젠다가 발굴된다 좀 확실하게 더 이제 임팩트 있게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한 분 더 받아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네 질문.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뭐 오랜만에 반가운 김에 좀 질문 드리면 이제 2년 동안 되게 고군분투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아무도 과기인이 없어서 그러면 어떤 거 아니 내가 요거를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아쉬움이 남는 거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이제 혹시나 그와 유사한 자리에 가는 후배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편 아니었어? 일단은요. 그러니까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나 사회에 돌아가는 것에. 그러니까 가서 하는 일은 과학기술만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많은 사회 경제에 미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아. 물론 이제 변명은 있죠. 난 서바이브도 힘들었어. 나는 여기 진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도 힘들었어라고 이제 굳이 하겠지만 좀 더 시야가 많았으면 왜냐하면 이제 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이제 대통령 보좌하는 자리인데 약간 이제 저의 그 역량이 부족한 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편집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 정도 자리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모르는 정책은 배우면 되죠. 이런 건 배우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이나 아젠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거를 엮어서 볼 수 있는 시야가 너무 좁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문도 좀 더 많이 읽고 약간 요령 같은 것도 보고 좀 정책도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물론 이제 다 여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참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아기들이 어리고 하면 저는 당연히 서바이벌이 가장 중요한 그게 여성 과학기술인이자 과학기술인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건이 되실 때는 좀 이렇게 경제는 되게 멀어 보이거든요. 과학기술인한테는 되게 밀접하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 가장 아쉬웠습니다. 하나만 해도 되죠? 그런 면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아까 우리 PM님께서 이게 팔로우 하면서 중요하다고 하신 게 그러니까 그 경과를 위원회를 쭉 계속 하시다 보면 이 스토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시게 돼요. 그게 되게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뭐 예를 들어 산업부위원회 한 번 하고 끝, 인재위원회 한 번 하고 끝 전혀 팔로우업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이제 나중에서야 좀 부족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더 발표가 안 계셨으면 학생들이 고문을 당할 뻔했는데 네. 네, 오늘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가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토론을 한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오늘의 그 발표하신 내용과 패널들의 요지를 요약을 해보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통의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단에 펼쳐진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귀여운 발언을 해주셨는데 제 각인되는 거는 600만 원에 30만 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되게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소통을 할 때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위트 있게 좀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취지로 굉장히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각인이 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패널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패널 분들께서 연사님과 함께 국정과제 역할을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 또한 작년에 자문위원을 하면서 오류를 겪었던 게 회사 시간 10시간 하고 나머지 또 10시간을 열심히 드디어 이제 국가의 정책에 입안할 거라고 열심히 해서 막 새벽에 우리 박수경 교수님한테 막 메일을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빨리 피드백 달라고. 그래서 막 설명을 많이 드리고 그랬었는데 뭐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막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게 탄소 중립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예쳤던 게 국가의 목표만 세우지 말고 실행에 대한 정책을 해주세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뭐 해외에 대한 지사들이 있어서 뭐 유럽, 미국의 모든 정보,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정책들을 다 줬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정책에 입안되는지 굉장히 제가 못 살게 들었던 거 있었는데 근데 그게 희한하게 작년 말쯤 되니까 산업부나 가구부에서 그런 것들이 스며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가 정책은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래서 꾸준히 참고 정책에 입안을 해주시면 어느 세인가 국가 정책에 스며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좋은 상황들을 공유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저희 실증 사례를 해서 감사드리고요. 강연해 주신 연사분들과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집과 함께 설문조사 들어갔는데요. 설문지에 응답해 주셔도 되고 또 그 자료집의 43페이지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예.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